자, 26일, 그러니까 그제 토요일 새벽 동해상으로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상황 인식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 판단이 틀렸어요. 우리 청와대는 이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방사포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좀 더 정확히 설명해드리면요. 방금 전에 있던 상황 좀 적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군 당국이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한미 공동평가를 통해서 보니까 이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거 홍성규 데스크 분석에 맞았다라고 결국은 얘기하면서 미국 분석이 맞았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맞았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 당국의 정보력이 좀 의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신인균 대표님, 지금 한미 판단이 달랐다 그랬는데 결국은 미국이 맞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우리 정보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겁니다. 뒤떨어지죠. 네, 뒤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게 정보를 사실은 많이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일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했죠. 지소미아.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이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한미일이 각각 강점이 있는 게 달라요. 일본은 감청, 우리는 휴민트, 또 미국은 뭐 촬영, 뭐 이런 서로 강점이 다른데 그것을 취합해서 그 정보를 취득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 어떤 자산이 투입되는 것, 예를 들어 정찰기라든지 정찰기 아주 적고 우리는 수량이 적지요. 인공위성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보고 또 듣고 하는 게 약해요. 듣는 것은 일본이 제일 강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모든 종합적인 건 미국이 제일 강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걸 다 종합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근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아침에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 아닙니까? 네. 한미가 연합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 청와대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도 될 거를 신형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미군 태평양 사령부도 아침부터 이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볼펜을 예를 들어서 드려볼게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장거리든 단거리든 일단 거의 수직에 가깝게 솟아오릅니다. 한 10여 킬로 수직에 가깝게 솟아올라서 그리고 남쪽으로 쏠 것 같으면 각도를 이제 남쪽으로 잡아서 쫙 이렇게 날아가죠. 이게 고각발사인 것 같으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제각발사인 것 같으면 수직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꺾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꺾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타트하는 각도 자체가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못 판단했다? 이것은 굉장히 섣부른 어떤 판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다. 낮은 단계의 도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ICBM 날려보낼 때랑 다르게 네.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 이게 유화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거리 250km짜리 탄도미사일이던 방사포든 이거는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ICBM이야말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사실은 그렇죠. 미국이 네. 긴장해야 될 무기고 우리는 이 단거리 미사일들을 긴장해야죠. 왜? 이 250km짜리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또 오직 이 250km의 목표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안보 의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 미사일을 세 발이나 테스트를 했고 또 미국에서는 이것을 신형이다. 기존에 없었던 신형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도가 기존보다 아주 낮게 날아갔고 그리고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신뢰성을 쌓았던 미사일이기 때문에 세 발 쏘아서 두 발이나 폭발하고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발 쏘아서 두 발 폭발하고 한 발만 날아가고 이랬다는 것은 신형인데 저는 이것을 대함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대함 탄도미사일. 즉 지상에서
항공모함이나 군함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UFG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식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은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 동북아 주변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뭐 한 두세 척 지금 작전하고 있다는 거 세상 다 알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혹시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항공모함이 동원된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북한의 도발은 항공모함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과시를 하는 훈련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사포라고 이렇게 오독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안보 현재 어떤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이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억제됐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엇갈리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자, 그런데 도발 직후에 북한 김정은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아 남한을 평정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요.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선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선군자를 맞으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훈련 지도를 받게 된 특수작전 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남조선을 기어이 무력으로 깔고 앉아 조국 통일의 광장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실 불타는 열의가 끌어넘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마침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결산 보고 및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이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이 7월과 8월 사이에 14차례에 걸쳐서 공개 활동을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최근 미사일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미사일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 목표라고 우리 국정원이 분석해서 보고를 했고요. 자, 이런 와중에 북한 푼게리 핵실험장 2, 3번 갱도에서 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국정원의 첩보 보고도 있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에서도 활발한 차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마침 신인균 자주권 네트워크 대표 나와 계시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합쳐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조금 전에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했어요. 그렇죠. 현장에 참석을 했고요. 서해안 모처에서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특수작전부대죠. 특수작전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를 점령하는 가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뭐 사진을 보면 김정은이 막 아주 화통하게 웃고 있고 이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영상을 보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아무런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깨름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신민 대표, 지금 백령도, 연평도 저런 훈련을 직접 참관했다. 더더군다나 특작부대원들이 직접 투입이 됐어요. 이거 우리 안보 상황에 직접 위협을 주는 상황 아닙니까? 뭐 위협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거. 아,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저걸 보고 정말 참 이렇게까지 수준이 낮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백령도에는 한 4,000명 정도의 해병이 있어요. 연평도에는 한 1,000명 가까운 해병이 있어요. 저 정도 특수부대에 가서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의 병력이고 지금 저 특수부대원들의 어떤 그 클로즈업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그 황당한가 하면은 자, 방탄 헬멧을 썼고요. 네, 방탄 헬멧 썼고 방탄복 같은 걸 입고 있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 저 방탄조끼가 보면 아주 얇아요. 그래서 저 방탄조끼 안에 방탄판이라고 갑옷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모양은 방탄조끼인데 실제로는 방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 들고 있는 총들을 보십시오. 네. 총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특수부대들은 10명이 주로 한 팀인데 10명이 다 각기 다른 무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왜? 10명이 하나의 모든 작전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화기도 들고 있어야 되고 갱화기, 제격총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저 특수부대는 10명이 똑같은 무기입니다. 그 어떤 작전도 할 수 없는 부대예요. 저런 부대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예비군한테도 지는 부대예요. 저 정도는. 그래서
과연 특전 어떤 그 교리라도 알고 저렇게 지도를 하는가 아주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탄 기능이 없는 그냥 조끼만 입은 거네요. 실제로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이 무기가 모든 같은 총을 그 들고 병사들의 무기가 다 똑같다. 저런 특수부대 있을 수 없어. 저건 예비군 수준이에요. 네. 저건 우리 예비군이나 다 똑같은 무기 들고 다니지. 특수부대는 어떤 사람은 중화기, 어떤 사람은 로켓포, 어떤 사람 저격총 뭐 이렇게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나의 작전하죠. 그런데 저 사람들 선글라스에 야간 투시경에 방탄 헬멧 그리고 방탄 조끼까지 입었지만 실제로는 방탄 기능이 전혀 전혀 없는 없죠.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유독 관심이 가는 게 저 군복 모양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우리 군 군복하고 너무 흡사해요. 네. 일부러 그런 거겠죠? 뭐 일단은 최근에 도입된 디지털 군복을 북한도 이렇게 도입을 했다는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근데 제가 전역한 이후에 디지털 문양이죠, 문양. 네, 문양이죠. 디지털 문양인데 최근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 뭐 디자인을 입수를 해서 뭐 야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수를 해서 일단 따라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군복, 우리의 기술들이 좀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윤기 대표님, 저 북한이 저렇게 특작부대 대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들여보내면서 우리랑 비슷한 군복을 입혔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군복 원단이 넘어갔다, 북한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우리 군복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북한으로 그 패턴이 그대로 넘어가서 어떻게 유출이 돼도 되는 건가요? 유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군복이나 이런 그 방산 부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모든 자재가 국내에서 조달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뭐 어떤 가격 때문인지 하여튼 중국에서 생산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패턴이나 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저 군복을 보면 조끼는 요즘 신형 그 디지털 무늬의 조끼인데 또 군복은 또 한 10년 전 우리 한국군 군복처럼 우드랜드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그 얼룩무늬예요. 요즘 저런 그 얼룩무늬 군복을 우리 안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군을 묘사해서 한국이 후방에 침투하면 뭔가 헷갈리게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한 10년 정도는 계속 뒤처지는 듯한 조금 그런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북한의 도발을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평양 모습이 담긴 여행 홍보 영상이 또 인터넷상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이거 바깥으로는 위협하고 안으로는 돈 벌어들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 생긴 공식 북한 여행사가 SNS에 북한 여행 홍보 영상을 띄운 건데요. 이 여행사의 정체를 두고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먼저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의 북한 공식 여행사가 북한 평양 거리를 저렇게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발전된 나라입니다. 아무 안전에 문제 없으니 여행을 오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영상인데 이현숙이 다 끌립니까? 특히 그 러시아에서 그 광고 문구를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숨겨진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북한에 엄청난 매력이 숨어져 있다라는 듯하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여행사가 새로 생겼는지 몰라도 미국만 해도 다음 달 1일부터 북한 여행이 금지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오토원비어 대학생이 억류됐다가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북한 외경과 좀 신기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북한 가보지 못한 곳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인민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은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대놓고 저렇게 북한 여행 홍보까지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러시아가 이런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어떤 또 다른 외교 정책이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 어깃장을 놓으면서 자기들의 지금 그 크림반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것을 좀 상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겉과 속 너무 다른 모습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